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난민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기후난민이라고 요새 표현을 하죠. 더 많다. 특히 1.5도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메탄의 발생량을 충분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탄은 대기 중에 머무른 기간, 이거는 굉장히 체류 기간은 9년에서 12년으로 짧은 반면에 지구 온난화 잠재력이 이산화탄소의 80배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메탄을 줄이지 않으면 사실 1.5도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뭐라고 강조하냐면 기후 위기는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후위기는 해결의 열쇠도 인간이 쥐고 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사회경제 활동의 변화를 가지게 된다면 변화는 만들어낼 수 있다. 글로벌 템퍼러처 스트라이프라는 건 다 아시죠? 에드 호크라고 영국 레딩대 교수가 만든 건데요. 산업화 이전 온도에 비해서 현재 각각의 연도별로 얼마나 온도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푸른색은 그보다 낮지만 붉은색 계열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지금 우리는 사실 저 끝에는 검붉은 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온도 변화가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이거는 나사 홈페이지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더니 숫자가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제일 왼쪽에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온도가 420 ppm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 찾아보니까 421 ppm이 되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또 더 올라갔던데, 사실은 지금은 식생이 우리가 봄, 여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 CO2 농도가 사실은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게 연중에도 동일한 게 아니거든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온대 기후대라든지 이런 데는 나무가 많이 지기 때문에 뾰족뾰족하게 톱니 모양으로 그리는데 그 킬링 커브라 그러는데, 사실은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80만 년 이전까지 또는 IPCC에 따르면 200만 년 동안 300 ppm을 올라선 적이 없었다. 그리고 산업혁명기에는 280이었는데 지금 이미 420까지, 지금 이거는 실측치, 최근 들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픈 건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난민보다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기후 난민이라고 요새 표현을 하죠. 더 많다. 53%가 기후 난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상 관련해서 날씨 관련해서 발생한 게 지금 3,100만 명, 200만 명 가까이가 되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이런 자연 재난이 53%인데 그 중에서 날씨 관련한 이상기후 때문에 발생하는 게 90%가 넘습니다. 98% 정도, 거의 100%에 가깝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회적인 갈등, 여러 가지 폭력적 상황, 이런 내전, 또 국가 간 전쟁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난민을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이 급변점이라는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로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작은 변화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일정 지점을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예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점을 우리가 급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가 있는데, 뭐 네이처지라든지 사이언스지에 나온 논문들을 결합을 시킨 건데요. 거기에서 보면 2019년에는 한 9개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근 들어서는 16개까지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태계 지점들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급변점이 다른데, 이런 것이 온도에 따른 급변점의 변화가 그 지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끼리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런 변화가 진행이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전 세계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세계 기상기구의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고치를 경신한 게 대부분 다 최고치예요.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최저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기상 이변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개도국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조차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새로 지난 밤에 이제 WMA가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 건수로는 61% 가량이 70년대 이후에 선진국에서 일어났지만, 그것이 발생시킨 경제적인 손실, 특히 그것이 각 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선진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GDP 0.1% 내로 머무르는 게 많은데, 심지어 어떤 개도국은 100%를 넘어서는 손실을 경험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한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고 잘 사는 사람도 이제 더 이상 예외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이걸 또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 대응을 저한테 말씀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담아온 건데요. 이제 파리 협정을 지나서, 파리 협정에서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씨 이내로 머무르도록 하자, 더 노력해서 1.5도씨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사이에 아까 조명래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그것이 이제 제48차 IPCC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는데요. 2도는 너무 높다, 1.5도를 넘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26차 당사국 총회에서 1.5도를 넘지 않기로 이제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들에서 굉장히 그 IPCC의 역할이 컸고요. 이 IPCC는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이라는 걸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책 결정자들이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라는 이야기예요. 기후변화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음모론이라든지 회의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 공동체 99% 이상은 IPCC의 그런 결과를 지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1990년부터 시작해서 88년에 설치가 된 다음에 90년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6차례에 걸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특히 그 특별 보고서, 그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IPCC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가 가는 이 Implementation Policies,라는 이 시나리오, 지금 우리가 선언하고 또 지금 우리가 채택한 그런 정책들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 줄이나 여기 초록색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특히 1.5도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메탄의 발생량을 충분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탄은 대기 중에 머무른 기간, 이거는 굉장히 체류 기간은 9년에서 12년으로 짧은 반면에 지구 온난화 잠재력이 이산화탄소의 80배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메탄을 줄이지 않으면 사실 1.5도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 수는 글래스고 26차 당사국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135개국 플러스 EU, 그래서 136개국이 선언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선언한 국가들이 발표한 온실가스 양을 다 합하면 전 세계 배출의 88% 정도이고, 또 거기에 참여한 국가들의 GDP를 다 더하면 전 세계 GDP의 90% 정도가 되고, 인구는 85% 정도 됩니다. 대부분은 2050년을 목표로 하지만 2050년이 아니고 2030년부터 시작해서 2045년까지 선언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40년으로 앞당겨야 된다, 개도국은 2050년일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는데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2030년까지 굉장히 앞단에서 빠르게 줄여주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실기체는 대기 중에 머무르면서 지속적으로 온실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앞단에서 줄여줘야지 누적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래서 사실은 그 선이 굉장히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오목하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직선으로 가든지 볼록하게 가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문제이고요. 여하튼 20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 목표를 파리에서 열렸던 그 21차 당사국 총회 전후로 발표했던
그 목표치보다는 올려야 됐기 때문에 주요국들이 이 2030 목표를 상향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거기 동참해서 2018년 대비 26.3%를 40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가야 될 길 1.5도시 상응 경로와 지금 선언하고 목표를 한 것 또는 현재 정책과 행동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격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감축 목표를 선언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행동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1.5도시 하우가 정말 중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과학적인 확실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있지만 행위로 봤을 때는 완화 행위와 적응 행위가 있죠. 근데 이 완화 행위와 적응 행위는 두 가지가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상쇄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지게 되면은 난방과 냉방을 더 강화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냉난방을 위한 연료 소비를 늘리게 된다면 훨씬 더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후 변화의 완화도 되면서 적응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든지 단열을 강화한다든지 옥상 녹화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특히 위험하다는 사실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가 또는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자포자기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항상 뭐라고 강조하냐면 기후위기는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후위기는 해결의 열쇠도 인간이 쥐고 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사회경제 활동의 변화를 가지게 된다면 변화는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좀 더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IPCC가 6차 평가 보고서 완화 보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20년에 배출한 양의 절반을 줄일 수 있는 2030년까지 절반을 줄일 수 있는 수단들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정책화하고 또 실천하고 기업과 시민이 실천하는가, 정부가 그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특히 이번에 그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공급만이 아니라 수요와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뭐 이건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온실기체 배출은 대부분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을 합니다.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64%, 물론 산업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LNG 같은 경우, 메탄 같은 경우도 다 에너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에너지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서 에너지 분야의 그 전환 없이는 탄소 중립은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를 변화시킨다고 탄소 중립이 달성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의 의식주가 모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식주만이 아닙니다. 요새 저는 인간 삶을 구성하는 요소는 3요소가 아니라 4요소라고 표현하는데 의식주 외에 이동을 요새는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물과 여객으로 이동이 너무 많아지면서 수송 부문의 배출이 굉장히 또 심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건 탈화석 에너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학자로서 연구한 결과 원전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그리드망과 관련해서 함께 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하고요. 특히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요를 감축하지 않고는 공급만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낭비되는 거, 사치를 위한 활동 너무 많거든요. 이걸 줄이고 아껴서 줄이고 효율을 높여서 줄여서 수요를 감축시키고 그래도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하고 모든 것은 이제 전기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 쓰는 에너지에서 사실 전기로 사용하는 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가 열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든 행위를 전기로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리드를 좀 더 스마트하게 운영해서 예전처럼 많이 생산해서 넉넉하게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 생산해서 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동차와
그리드가 연결이 돼야 되고요. 모든 빌딩이 그리드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혁신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IPCC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길이는 감축 잠재량입니다. 색깔은 감축 비용입니다. 가장 싸게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건 태양광과 풍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맞물려서 현실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또 그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전력이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굉장히 특별한 해였는데요. 전 세계에서나 또 EU 차원에서나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과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이 원자력 발전 전력보다 많아진 해입니다. 굉장히 인류사적으로 볼 때 의미 있는 해였고요. 보시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문별로 보면은 전 세계입니다. 건물이 3분의 1 정도를 쓰고 있고 산업이 3분의 1 정도를 쓰고 있고 수송이 30, 농업이 3%입니다. 근데 그 각각의 부문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보면은 가장 높은 게 산업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과 농업에서 15.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수송 부문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확대돼 나가면 이 부분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을 재생에너지의 사용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글로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정부의 대응, 시장의 대응, 시민의 대응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이 방향으로 주요국들을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탄소 전환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 성장 전략과 결합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고용을 그 부문에서 창출하려고 하고 있고 산업을 그렇게 전환시킴으로써 오히려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EU,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탄소 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고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고 법을 만들고 있고 이걸 위한 예산을 충분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030년까지 국가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치를 100%로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덴마크,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가 그렇고요. 독일, 포르투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80% 목표입니다. 2050년이 아니고 2030년 목표입니다. 정부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또 그 G7에서 이야기된 내용인데요. 기후 클럽이라는 것을 결성하기로 작년에 이미 합의가 됐었고요. 원래 우리 윤석열 정부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국도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이거는 201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엄 노드하우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탄소 가격을 단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후 클럽에 가입한 국가들끼리 일단은 단일하게 만들고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에 합의하는 거죠. 근데 그들끼리 닫아놓은 게 아니라 이 독일의 슐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개방해서 모든 국가가 원하는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것이 굉장히 보면은 목표가 보면요 글로벌 공동의 탈탄소를 추진하면서 탈탄소 이행 선도국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가입하고 제대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해낼 때 사실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기업은 다양한 압력 상황하에 놓여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이제는 특히 깨어있는 소비자들은 친환경 소비를 지향하기 때문에 친환경 생산을 요구하고 있고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고 탈탄소를 요구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회사들 대표적인 게 블랙록이죠.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또는 투자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고요. 또 협력사들에서는 아리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찾아봤더니 밤사이 또 한 기업이 늘었어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 408개 회사가 아리백에 가입한 상태이고 우리나라 기업도 27개가 가입한 상태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본사는 아리백을 달성했고
협력사들한테 2030년까지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늦어도 2050년이라 그랬는데 지금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2040년으로 지금 당겨져 있어요. 전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업들에겐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기회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삼성전자에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탈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탈탄소 상품을 만들게 되면은 그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겠죠. 근데 기업의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전 세계 인류의 차원에서도 그런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런 상품의 개발을 통해서 시장 출시를 통해서 세계 기후 위기 완화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기업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인류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국제 규모인 뉴 노멀 시대로 우리가 들어섰다는 거죠. 보시면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가장 발전 단가가 낮은 건 라자드라는 이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은 풍력입니다. 풍력 발전이 지금 가장 낮은 발전 단가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태양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 세계 평균 발전 단가가 실현되지 않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성찰하고 이런 그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바꾸고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원자력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지금 이걸 보시면요, 이게 세계 동향인데요. 태양광과 배터리 현지 제조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래서 지금 EU하고 미국이 선도적으로 보시면은 수요하는 양보다 지금 수요 양과 공급 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2030년까지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2020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세계 누적 태양광 설치 용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면 EU와 북미에 설치되는 태양광의 면적을 다 합하면 캘리포니아 면적을 넘어설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빠르게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정말 빠르게 늘고 있고요. 이 터빈의 규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5메가와트짜리가 지금 설치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흥미로운 게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터빈이 굉장히, 터빈도 중요하지만 이 타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철강 수요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그래서 그 철강을 탈탄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산업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산업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IRA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법이 실행되기 이전에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았는데 이 이후에는 훨씬 더 빠르게 태양광과 풍력이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이미 보시면은 석탄을 넘어선,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넘어선 걸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3년에 들어와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을 넘어선 날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해상풍력을 설치하니까 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해저 케이블, 송전선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지금 LS 전선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얕은 세계적인 방향과 세계적인 시장의 변화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해상풍력 미국 빠르게 늘릴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는 부유식 태양광까지, 최근에는 해상풍력도 고정식이 아니라 부유식 방향으로 가는데 부유식으로 풍력 발전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부유식 태양광까지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가 변화되고 있고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투자가 늘어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광 공정으로 그냥 찍어내기 때문에 조립 기술이 필요 없고 너무나 빠른 제조 기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승용차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우리가 굉장히 그 건설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전기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소, 특히 그린 수소를 생산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SK 에코플랜트가 지금 그린 수소 상용화 사업에 참여해서 여기 지금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독일로
운반하는 이런 사업까지 할 정도로 특히 미국의 IRA가 이런 수소 생산에 많은 세액 공제, 생산 공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빠르게 늘 것 같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에너지 지침에 보면은 산업 부문에서 특히 EU 같은 경우는 산업에서 사용하는 수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산업 부문의 수소를 그린화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 지침에 2035년까지는 재생연료에서 생산되는 전기 기반 재생연료에서 생산되는 그린 수소를 60%로 높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자연 기반 흡수를 강조를 하셨는데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연 기반 흡수원을 짧은 시간 안에 확장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탄소 포집 이용 저장 기술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걸 줄이기가 어렵고 또 그 어베이티드 콜이라 그러죠. 석탄 화력만이 아니라 그 LNG 같은 경우에도 CO2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감하는, 그걸 흡수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탄소 포집 이용 저장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탄소 포집 이용 저장 기술은 영구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집에서 저장할 공간이 무한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5도 오버슛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과도기에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난방을 대부분 연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보조 장치 정도, 뭐 전기 장판이라든지 전기 난로 정도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건물의 난방과 취사를 전기화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전력으로 생산해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기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시라든지 또는 특히 독일 이런 데서는 화석연료 난방을 금지하는 그런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보일러 시스템 이런 도시가스 기반이 아니고 전기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 특히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난 겨울에 히트펌프, 전기 히트펌프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설치하려고 했더니 시판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기 히트펌프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태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LG가 이걸 많이 생산해서 미국에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설치할 기사가 부족할 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전기로 난방을 해결하는 방식이 더욱더 확장될 거고 이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아껴서 공급하는 방식, 가상발전소죠. 그래서 소비자가 기업이든 가정이든 줄여서 그 남는 전력을 DR 방식으로 판매하는 그런 시장도 앞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WMO가 10가지 기후행동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늘 이야기했던 게 이거인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텀블러를 쓴다, 손수건을 사용한다, 냉난방 온도를 조절한다,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것. 특히 저는 에너지 소비자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저는 이 정치 행위자로서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 또 시장 행위자인 소비자로서 우리의 역할, 정치 투표자라고 경제 투표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행위자로서 주식도 많은 시민들이 요새는 투자를 하는데 ESG 경영 잘하고 아립에 가겠다는 기업을 좀 더 밀어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제가 경제 투표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화폐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카드와 현금을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구입하느냐,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경제 투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시민단체로 만약에 기존의 단체가 마음에 안 들면 만들기도 하시고 새로운 어떤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야 되고 정치 투표는 투표하는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고 투표가 끝나더라도
어떤 사람이 우리가 대표가 되었던 그들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꾸준히 압박하고 정책을 개선하도록 계속해서 제안을 해줘야 된다. 그런 노력들을 함께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게 1.5도 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